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목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죠. 4월 초파일 자전거를 타고 강화대교 앞에 있는 저희 조합원 식당인 연지연곰탕을 갔다가 오면서 아라뱃길을 거슬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라뱃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라뱃길에서 김포 관문까지는 한 20km 정도 됩니다. 자전거로 그냥 쎄 빠지게 달리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다행히 등 뒤에서 바람을 맞았기 때문에 한 45분 정도의 주파를 했는데요. 그 45분 동안 아라뱃길을 오는 동안 배는 단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일행이 있었는데요. 아라뱃길에 도착했을 때 마침 그 아라뱃길 초입에 배 한 대, 유람선처럼 생긴 현대라고 돼 있던 것 같은데 그 배 한 대 딱 지나가고 없었습니다. 개통 3년이 됐습니다. 아라뱃길 현실 아주 참담합니다.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합작해서 무려 2조 2,500억 원을 들여서 만든 아라뱃길. 그거 만들면은 중국에서 그냥 관광객이 몇 터지게 와가지고 엄청나게 돈 벌 거라고 구라쳤던 그 아라뱃길. 배가 뜨질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배가 단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았다고요. 지난해 경인 아라뱃길 유람선 이용자는 딱 5만 명이었습니다. 목표치의 8%입니다. 12개 선박과 11개 선박을 각각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무려 245만 평방미터 규모의 경인항 인천터미널, 그리고 172만 평방미터 규모의 김포터미널은 거의 매일 텅 비어 있습니다. 인천터미널에서는 인천에서 중국 텐진을 오가는 전기선 딱 한 척만이 지난해 매주 1회 가까이 55회 연간 운행했습니다. 화물선 한 척이 주 1회 정도 왕래한 셈인데요. 전기선 1척 이외에 부전기 항로 24개 노선에서는 120척이 운항한 실적이 전부입니다. 화물 처리 실적 개판입니다. 무슨 연구원에서 예측한 물동량의 10%도 채 되질 않습니다. 인천항에서 컨테이너나 일반 화물을 내려서 서울 등 수도권까지 1시간이면 가는데 굳이 아라뱃길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요. 특히 한국개발연구원 경인항에서 쓰레기, 모래, 중고차등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적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가다가 말이에요. 경인 아라뱃길을 가는데 오른쪽에 중고차 어쩌고저쩌고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차를 그쪽으로 이제 싣고 와서 아라뱃길 입구에 있는 인천항, 경인항 인천터미널에서 싣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간다 그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거기도 그냥 썰렁했습니다. 경인 아라뱃길을 둘러본 관광객도 지난해 5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재작년에는 17만 명이었어요. 그 앞선 2012년에는 21만 명이었어요. 날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경인 아라뱃길 개통 첫해 관광객을 60만 명으로 예측했고 이후 6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서 수백만 명이 북적일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무려 2조 원을 들인 이 자전거 도로,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이거 진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사실 경인 아라뱃길의 출발은 노태우입니다. 노태우. 1987년인가요? 인천 부평과 계양 지역에서는 어마어마한 물난리가 납니다. 홍수가 쏟아져가지고 당시 그게 굴포천이었어요. 굴포천이 범람해가지고 3만 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는 치수 사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하상을
타내서 홍수 안 나오도록 치수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명박 시절에 오세훈과 김문수가 합작해서 2조 원 넘는 자전거길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이 과정도 보면은 골 때립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런 대형 통역 사업을 할 때는요, 수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연구원 이런 데서 수요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근교부에서 집요하게 2조 원을 낭비하기 위해서 이 수요 예측을 했던 기록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돈을 100원을 넣으면은 수입이 200원이 난다. 그럼 비용 편익 분석 2.0입니다. 그래서 1.0을 넘었을 때 보통 사업을 착수를 하게 되는데요. 1.0 넣는다고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1.0을 넘어야 되고 사업 일단 개시를 하면 조금씩 늘어가지고 결국은 수익이 비용을 초과한다는 그런 전망이 서야 하는 겁니다. 근교부에서는 지금 2조 원 넘어들인 오로지 자전거 길로만 이용되는 이 아라뱃길, 그야말로 관리비만 해도 수백억씩 퍼붓고 있는 이 아라뱃길이 비용 대비 편익이 2.2가 넘는다는 이따위 식의 연구서 양산해냅니다. 나중에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 해보니까 1.0도 되기는 커녕 0.9, 0.8로 나오니까 사업 접었다가 다시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비용 편익 분석을 1.0을 간신히 넘긴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낭비되는 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인천 관문이죠. 그 200만 평방미터가 넘는다는 거기를 갔더니 오른쪽에 굉장히 큰 바람개비가 2개 있었어요. 저게 뭔가 했더니 풍력발전기입니다. 이 풍력발전기도 기가 막혀요. 풍력발전기 2개가 들어선 건 2011년입니다. 당시 수자원공사 이 풍력발전기로 연간 발전량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라고 개구라를 치고 돈을 갖다가 74억 원을 퍼부어서 이 풍력발전기를 만듭니다. 근데 이 풍력발전기 만들어가지고요, 처음에 비용 편익 분석했을 때도 1.02밖에 안 나왔어요. 즉 100억을 들이면은 겨우 1년에 2억 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순 엉터리였습니다. 우선 풍속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지금은 완전 애물단지 돼가지고 저게 왜 있는지 모를 지경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이런 식으로 대형 토목 사업을 통해서 그 수요 예측을 엉터리로 하고 그저 국민들의 세금을 퍼부어서 실제 결과는 개판인 이런 일들을 왜 하겠습니까? 왜 하겠냐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느냐? 첫째는 그런 대형 토목 사업을 해야 떨어지는 국물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런 대형 토목 사업에 세금을 천문학적으로 퍼부어서 사업을 개판으로 만들어도 임기 마치고 물러나면 누구도 추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런 역사를 끝내야 됩니다. 아라뱃길도 철저히 따지고 밝혀서 도대체 왜 이런 엉터리 사업을 했는지, 이제 와서 도저히 물류로는 승부가 안 나니까 관광사업으로 돌리자는 이따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됐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라뱃길 얘기를 했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미래입동조합 국민TV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6월 6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사임할 예정이었고 앞으로도 그 예정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사장 감으로 예정돼 있는 물론 조합원들이 승인해 줘야 됩니다만은 이사회 추천 후보가 갑작스럽게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골치가 아프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유일한 출마자인 조상훈 후보자의 양해를 얻는다면은 불가피하게 임시대의원총회가 연기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물러나게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임시대의원총회 좀 연기가 되면은 전부 다 참석하셔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이사장을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6월 6일 날 그만두기로 결심했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올 들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핵심적인 인물들이 많이 사퇴를 했고요. 물론 그 덕분에
급여 부담이 많이 줄어가지고 오히려 내실로는 많이 정상화됐습니다만은 여하튼 뭐 훌륭한 분들이 떠났으니까 책임 누군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기로 하고 사실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한 4개월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 물러난다고 해서 아무런 충격이 없습니다. 물러나려면 이렇게 물러나야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리 물러날 준비를 하고 충격을 해소하고 그리고 물러나더라도 방송을 계속하겠다. 물론 이제 뭐 미래협동조합이 필요 없다고 하면 방송 못하는 거죠. 뭐 그렇지만 않다면 방송 계속하겠다. 이런 결심으로 이제 물러나겠다 하고 지금도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연기되더라도 물러난다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연기한 건 아니에요.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된 거지. 저도 좀 빨리 손 들고 싶어요. 왜 빨리 손 들고 싶으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미래협동조합 이사장이 되다 보니까요. 미래협동조합의 뭐 트위터라든지 SNS에서 나오는 각종 음해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응하면 이사장이니까 마치 미래협동조합의 공식 대응인 것처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루머들 단칼에 박살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지만 꾹꾹꾹 참아왔는데 6월 6일 날 퇴임하면은 제가 아주 그냥 지금까지 음해를 했던 이런 인간들 전부 논리나 팩트로 박살을 내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법적 대응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요. 천상 한 2달은 밀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서영석 타임즈는 원래 시사를 다루는 시간인데 뭐 조합원들이 많이 듣는다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양해하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자, 오피니언 비평 시간입니다. 잠깐 한눈 팔고 있는 사이에 큐 사인을 못 봤습니다. 뭐 청취자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지금 이 생방송 부스 안에는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PD 나와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자,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우리 새로운 PD 성함부터 제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제가 조간 브리핑도 오늘 운행을 해주셔가지고 네. 또 그 프로그램 청취자들에게는 한번 소개를 해드렸으면 간접적으로 네. 이정일 PD입니다. 이정일 PD고 라디오 경력 자원이죠. 네. 예,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조금 본인이 사용하던 다루던 장비하고 차이는 있지만은 큰 틀에서 이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어디 가나. 라디오 장비는 메커니즘이 그래서 별로 어려움 없이 지금 적응을 해주고 계시고 나이는 이제 저랑 같은 개띠 34살입니다. 아직 미혼이고 훈훈하고. 이정일 PD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우리 여기 미래협동조합 국민라디오는요. 일반 지상파와는 달리 청취자와 그리고 PD 간의 관계가 끈끈합니다. 너무 끈끈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간혹 있기는 한데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미디어 협동조합에 합류하게 된 이정일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니까 인사를 하면 어떡해. 저는 부산 출신이고요. 네. 예. 또 뭐를 소개를 해야 될까요? 제가. 저는 부산 평화방송에서 한 3년 9개월 정도 그 라디오 PD 생활을 했고, 네. 그리고 저기 부산의 시장 선거에 또 캠프에 좀 있다가, 네. 그래 져서. 오거돈 후보였죠, 오거돈 예, 후보. 그때 뼈아픈 패배를 당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예. 부산 평화방송에서 일하다가 괜히 네. 선거 캠프 가가지고 놀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들어오셨구만. 뭐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젊었을 때 정치판으로 가면 안 돼, 이 사람아. 이젠 우리 미디어협동조합 국민라디오를 평생 직장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일 PD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물 보면요, 아주 미남입니다. 특히 미혼이라고 하니까 우리 미디어협동조합의 이 처녀 조합원들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애인 있지 않으세요? 예, 있습니다. 애인 있습니까? 예, 내지 뭐 마시고요. 골키퍼 있다고 골 넣습니까? 근데 한 골 먹는다고 골키퍼도 바꾸진 않죠. 그러나 3골, 4골 먹으면 바쁩니다. 한 골로는 안 바꾸지만은 골키퍼만 바꾸는 게 아니라 감독도 바꿉니다. 네. 자, 호평비평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국내 대표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이죠. 네. LG화학. 이 LG화학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도둑질하는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이 됐습니다. LG가 그동안에 많이들 광고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른바 정도 경영, 고객 감동 경영, 뭐 이런 거를 표어처럼 내세워가지고 홍보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정말 실망감을 넘어서 화가 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지경입니다. 예. 우리 기호진 PD도 순진한 사람이야. 이런 갑질은요. 예. 대기업의 갑질, 삼성, 그다음에 LG 할 것 없이 SK 네. 할 것 없이 이건 중소기업들 물어보면요. 수도 없는 사례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피해 입은 사람들 여기다 앞에 세우면요. 부산까지 갑니다. 하긴 뭐 이상임 연배 정도 되시면은 네. 중소기업 경영하시는 뭐 지인분들도 계실 테고. 아이, 뭐, 그렇죠? 이루 말 수가 없어요. 이제 제 나이쯤 되면은 대개 한 50대쯤에 이제 어떤 뭐 LG화학이라든지 이런 데 있다가 네.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근무했던 직장과 연줄이 되는 대리점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청 공장을 한다든지 보통 그런 식으로 뭐 물론 이제 그냥 노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갑자기 입장이 바뀝니다. 그 이전까지는 부장하고 심지어 이사까지 했던 사람이 이제 그 모회사 자기가 옛날에 근무했던 회사의 대리한테 설설설설 깁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원래 이제 과거에는 이랬어요. 그 회사의 이사나 부장으로 재직하다가 나가서 대리점이나 혹은 하청 공장을 만들면은 예. 최소한 3년은 봐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하도 이제 그런 게 많아져 가지고 그런 것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대기업들이 훔치고 도둑질하고 약탈하는 이런 게 뭐 거의 관행처럼 돼 있어가지고요.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아마 이거 진짜 LG화학 채소가 더럽게 없어가지고 모진 놈한테 걸려가지고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보통은 악소리 못하고 당하고 자살하든가 뭐 해외로 튀든가 노숙자가 되든가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내용을 한번 봅시다. 경향신문이 이 문제를 사설로 짚고 있습니다. 네. 하청업체 기술 빼돌리는 게 대기업의 상생 경영인가 이런 제목이고요. 공정위 발표를 보면은 LG화학의 하도급 업체 다루는 방식은 대기업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치졸하고 비열했답니다. LG화학은요. 배터리 라벨 제조 관련 특허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의 납품을 받으면서 중국 내 합작 공장 설립을 제안하고 무려 23차례에 걸쳐서 기술 자료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협상 조건이 맞지 않아서 합작이 틀어지니까 해당 기업하고 거래를 끊고 확보한 기술 자료를 토대로 중국 자회사에서 배터리 라벨을 만듭니다. 예. 보통 이래요. 아니 특히 기술 때문에 하청을 주는 업체가 있으면은 우리 저거 필요하니까 해외 영업이 필요하니까 기술 자료를 계속 달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 기술 자료를 다 빼가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들고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라벨이면은 이 원가가 한 7원 정도 된다고 칩시다. 예. 그래서 한 10원에 납품했는데 이거 요즘 형편이 어려우니까 3원에 납품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가가 7원인데. 그러니까 애초에 말 같지도 않은 제안. 이게 뭐 도저히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던져요. 그러면은 그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원가가 7원인 걸 10원에 납품해가지고 간신히 풀칠하고 있는데 갑자기 단가를 3원으로 낮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결국은 찢어질 것 아닙니까? 떨어뜨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나 축적했던 기술 자료 가지고 자기가 회사 만들거나 인수해가지고 따로 만듭니다. 이런 식의 행태가 대기업들은 거의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이 안 살아나니까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인간격차가 심해져가지고 대기업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제가 곧 대학 졸업할 때만 해도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의 격차가 별로 안 컸어요. 그래서 우리 룰루랄라 했습니다. 삼성 들어가면 병신 같은 새끼. 야, 삼성 들어가가지고 그 기업 문화도 개판이라던데 왜 들어가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지금은 삼성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스터디 그룹들 만들고 학원까지 다닌다며. 삼성의 시험에 공부하기 위해서 그 학원 교재도 나오고 그제를 하고 자빠졌다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중소기업을 약탈해가지고 삼성은 10만 명이 되지만 1인당 평균 연봉 1억이 넘고 그 약탈당하는 중소기업은 신입사원의 연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이런 바탕에는 이따위식의 말도 안 되는 갑질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엄벌을 해야 되는데 이 정권 자체가 친재벌이니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런 기업에 그래도 어느 정도 원가 7원짜리를 10원에 납품하죠. 그러면 그 회사 사장 벤츠 타고 다녀요. 그러면서 이명박이 찍습니다. 자,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이 기술 빼앗겠다는 이 회사요. 네. 종업원이 7명에 불과한데도 기술 특허를 상당수 갖고 있는 아주 괜찮은 벤처기업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LG화학의 갑질로 결국 해당 사업 접었답니다. 네. LG화학 측은 배터리 라벨 기술은 특허 가치가 적은 범용 기술이다. 범용 기술. 뭐 가져다 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떳떳함을 주장하는 모양인데 해당 기업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이 디지털 인쇄 방식을 사용해서 배터리 라벨을 만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변명에 불과합니다. LG화학은 회로 기판을 납품하는 또 다른 중소기업에는 이익률이 높다는 점을 내세워서 납품 단가를 20%나 깎고 소위 납품 단가 후려치기.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후보가 이거 반드시 바로잡겠다, 근절하겠다 했던 겁니다. 납품 단가 후려치기. 아니 박근혜가 얘기한 걸 믿어가지고 찍은 놈들이 병신들이지. 심지어는요. 이걸 소급 적용까지 해가지고 관련한 하도급 대금 지급 안 했답니다. 네. 대기업의 갑질로 중소기업이 치명적 손실을 입었는데도 솜방망이만도 못한 처벌로 끝낸 공정위의 처분 역시 납득하기 힘들다고 경향을 지적합니다. 공정위는 LG화학의 기술자료 갈취 행위에 1,600만 원,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에 3,400만 원 등 총 5천만 원 과징금만 부과했습니다. 대기업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각오를 다지지 않는다면 갑질은 근절되지 않을진데 이런 짓을 했는데 총 다 해서 과징금 5천만 원. 이게 만짜리 억으로 바꾸면은 근절됩니다. 억으로 바꾸고 억에 공 하나 더 붙이고 한 2개 붙이고. 아니 뭐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고. 5천만 원이면 이거 그러니까. 그룹 회식 한 번. 갈취행위에 대해서는 1,600억 원. 그리고 부당 감액에 대해서는 5천억 원. 이렇게 공까지 다 그대로 두고 뒤에만. 만 원을 억으로만 바꾸면 이게 근절됩니다. 이게 보세요. 너무 특허를 도둑질해가지고 뭐 범용기술 아니라고 이 지랄병을 치고 혈액기판 납품하는데 이익률 높다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자꾸 자료를 내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또 기업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LG화학에 있는 이 담당 대리나 담당 과장 놈이 왜 이렇게 일을 했겠냐고. 또 자기도 이사되고 부장되고 이사되려면은 실적을 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감을 했다. 이제를 해야 이게 또 그 치열한 걸 뚫고 들어가는데 이런 대기업의 횡포 갑질에 대해서 아무리 제재가 없으니까 이건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랑 다름없는 거거든요. 불러가지고 야 이제 얘는 또 보고서 올려가지고 그럴 거야. 납품 단가를 20% 깎아서 회사의 이익을 정대시켰습니다. 얘 상 받았을지도 몰라. 이런 겁니다. 포상. 그렇죠.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그래도 우리하고 기업 문화가 다른 곳은 대만입니다. 일본은 기업 문화는 비슷해요. 근데 일본은 진짜
어떤 놈이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 일본이 개화가 빨라가지고 제국주의가 돼서 그렇게 행패를 부렸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아마 개화가 빨라가지고 아시아의 맹주였으면은 행패를 부린 정도가 아니라 아시아를 아주 그냥 멸망시켰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본이 기업문화 우리하고 비슷한데 우리만큼 그렇게 비인간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본도 기업문화 우리 비슷해요. 대기업 값을 존재하고 그러나 여기처럼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기업 문화가 조금 다른 데가 대만이에요. 대만도 일본 제국주의자들 때문에 이제 부흥한 곳이긴 한데 대만 사람들은요 일본 일제에 대해서 별로 그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정도는 점령당하는 국가들의 역사나 이런 것이 오래된 나라일수록 그 반발이 심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일본에게 문화를 전해준 형님 같은 나라인데 그게 당하니까 오히려 이제 반일 감정이 더 거세진 그런 감이 있는데 대만은 사실 청일전쟁 때 그 청나라에서 일본으로 할양하기 전까지는 거의 무주공산이나 다름없고 전혀 문명이 없는 대륙 가까운 곳에 그 중국인들 얼마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대만을 이제 청나라로부터 할양받은 다음에 근대화를 일본이 시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이 강한 반감을 안 갖고 있더라고요. 나 좀 깜짝 놀랐어. 여튼 대만은 중소기업을 좀 보호하는 그런 기업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지금 현재 청년 실업이 어떻고 온갖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대기업 위주로 왔던 그 폐해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문화 체제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사실 이제 김대중 정권 때부터, 김영삼 정권 때부터 그랬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어느 정도 정책이 진행되어 오다가 이게 완전히 이제 결정적으로 망가뜨려 놓은 게 이명박이 집권하면서부터인데 이게 다행히 이제 10년으로 빨리 끝내서 이걸 제자리로 돌리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공정이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거 맞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이게 언제 생겼더라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DJ 때 생겼나 YS 때 생겼나 그럴 거야. 그래서 이게 공정위가 경제검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의 공정거래법 이런 현재 법은 많이 다 존재를 해요. 시행령도 있고 여기에 따라 사면 되는데 이 자식들이 그냥 친대기업적인 인간들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야. 예전에 제가 알게 된 어떤 어른이죠. 이제 그분도 50대 후반으로 가고 계신데 그렇죠. 예, 몇 년 전에 가깝게 지냈는데 중소기업계, 제조업계에서 이름만 대면은 알아주는 기업에 제2모 회사에 재무, 인사, 총무, 총괄하는 실장급이세요. 네. 거기선 사실상 이제 사장님 바로 밑이고 사장님 인사 재무를 총괄하면 그쵸. 이자지. 금고지기까지 합니다. 네. 금고지기가 그냥 돈 관리해서 금고지기가 아니고 진짜로 회사에 비밀스러운 돈이 그분 집에 그 의리의리한 금고에 있어요. 그 정도로 회사에서 실권을 쥐고 있는 양반인데 언제 한번 술자리에서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이름만 역시 되면은 다 아는 굴제 대기업들하고 거래를 할 수밖에 없고 도급, 하도급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중소기업 처지니까.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가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는 이제 정보력 덕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거래를 하는 대기업에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하고 옛날부터 알아왔는데 한마디로 자기가 옛날부터 돈으로 접대로 이렇게 얼르고 달래면서 온갖 구린 정보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슬슬 알려왔고 그렇게 나 죽이면 너희들 다 뛰죠. 그렇죠. 그런 거지. 그렇게 줄타기 하는 인생을 한 25년을 살아온 거죠.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해안이 있었던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느 정도 간부급이 된 이후부터는 그런 작업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 아직도 자기를 만나면 설설 기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물갈이 되죠. 자기가 커버 안 되는 세대의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이제 나나 우리 회사나 여기까지 아닐까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인물 중에서 사장이 된 사람이 성완종 씨입니다. 바로 성완종 씨예요. 성완종은 그 사람은 자기 거래회사 대기업 간부들을 갖다가 뇌물로 미기고 했지만은 성완종 정치인을 그렇게 했던 것 뿐이야.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아니 자기 돈 받아가지고 전부 선거 치르고 말이야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됐다고 생각했을 건데 물론 이제 그건 성완종의 착각이지. 성완종한테만 받았겠어. 다른 데서 다 받았지. 넌 완오브 댐이야. 그러나 준 놈은 지가 전부니까 억울해서 이제 가셨는데 그 억울함 못 풀 것 같아요. 이 정권 아래서는. 지금 뭐 보면은 저기 누구야 그 홍문종이하고 서병수하고 또 누구야 유정복이는 계좌 추적도 안 했다며. 예. 아니 돈을 줬다면은 도대체 그 계좌에 돈이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계좌 추적도 안 하고 그냥 묻는 거야. 에이그. 그렇습니다. 아무튼 유지경 그런 앞으로 실정입니다. 말이에요. 예. 우리 기업인들 중에서 정치권에 돈 되는 사람 있으면은 요즘 몰래카메라 얼마나 쉽습니까? 사진 다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휴대폰 틱 버튼만 누르면 녹음 다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억울한 일 당하면 그걸 갖고 있어야지 그냥 바보처럼 돈만 갖다 바치면은 성완종 회장 같은 그런 참 불행한 전체를 밟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돈 많은 분들. 자, 다음 토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2013년에서 2014년,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이죠. 경력 법관 채용에 지원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면접 봤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죠. 어제 그제 보도가 대대적으로 됐습니다. 국정원하고 대법원은 보안 업무 규정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신원 조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헌법 정신을 능멸하는 궤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신원 조사는 주요 공직에 임용될 이들을 대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신뢰성 뭐 이런 걸 확인하는 절차로 규정이 돼 있죠. 말도 안 되는 변명이야. 예. 신원조사, 신원조회라고 그럽니다. 예.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은 옛날에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신원조회했어요. 전두환 때는. 그래서 청와대 출입을 하려면은 회사에서 먼저 청와대 기자실 비서실에 신청을 합니다. 우리 다음 청와대 출입 기자를 우리 김효진 씨로 합니다. 그러면은 신상을 보내요. 보내면은 이제 거기서 국정원과 경찰, 검찰을 통해 가지고 신원조회를 합니다. 뭘 제일 먼저 보느냐면은 그때는 이게 일가친척 중에서 월북한 사람이 없나 그걸 봐요. 이제 그때는 실제로 뭐 그러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오면은 옛날 그 연고를 찾아가서 제일 먼저 이제 접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출입기자 중에서 옛날에 뭐 삼촌이 월북했다 그러면 그 북한에서 알면은 그 삼촌 내 보내가지고 청와대 출입기자하고 접선해가지고 청와대 내부 전경을 촬영해 오시오. 이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 그거 이해는 해요. 그러나 사전에 한다는 게 항상 문제인 겁니다. 사전에 해가지고 검사해가지고 안 되면은 빠꾸시켜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또 회사에서는 또 다른 사람을 갖다 또 해야 돼. 신원조회에서 탈락됐다고 통보를 본인한테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안에 월북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청와대 출입기에서 탈락하고 나서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신원조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전 신원조회는 없어졌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공무원 임용이 되면은 뭐 행정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고 나면은 신원조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원조회에서 이제 결격사유가 나오면은 임용을 취소하든가 아니면은 그 신원조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부서에 안 보내요. 비밀을 취급한다든지 이런 데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자식들이 임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한 게 아니고 사전 면접을 받다는 게 문제야. 미리 머리 뚜껑을 열어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그야말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어이가 없는 일. 근데 아까 신원조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때만큼 목적이나 어떤 과정이 그렇게 잔악하거나 극단적이지 않아서 그렇지 요즘 세대 활동하는 기자들, 한참 활동하는 기자들도 그런 경험 간접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뭐 회사에서 신원조회를 하는 거예요? 예, 뭐 출입이 안 되거나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서울지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출입하려고 이것저것 작성하지 않습니까? 소속, 뭐 인적사항 등등 쓰는데 뭐 학력, 고향 다 씁니다. 세세하게. 거기 이런 란이 있습니다. 검찰 내 지인 쓰는 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요즘 세상에 뭐 여러 가지 거기 나오고 이 사람은 출입시키지 말라 그런 식으로 하진 않겠지만은 왜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보관리 차원에서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는 아직도 조금 더 강하게 뭔가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예상해 보는 사전 신원조사를 하면은 이제 이 인간들이 그나마 이명박근혜 정권이 좀 이성적인 부분이 남아 있는 거는 그 이전의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었다는 게 문제예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워낙 철저하게 이게 절차를 갖다 규정해 놓으니까 완전히 뒤집지는 못하는 거야. 속으로는 뒤집더라도. 그러니까 아마 사전 신원조회를 못할 겁니다. 못할 거고요. 그러나 이제 그 출입하면은 기사 빼딱하게 쓰면은 뒷수사 해가지고 회사에 얘기해서 출입자 바꾸라 그런 얘기는 하겠지. 그렇게 할 거야. 틀림없어. 그렇죠. 자, 한겨레 사설로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법부 독립성 훼손한 국정원의 판사 면접. 정보기관이 공무원 임용 예정자의 국가관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뒤처진 폐습이라는 겁니다. 보안 업무 규정이라는 것은 네. 정보기관이 이 보안 업무 규정 이게 타당한 일이었다고 주장하는 근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과 대법원이요. 이 보안 업무 규정은 정보기관이 무소불위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되던 196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충성심 같은 내심의 영역을 검증하겠다는 발상부터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적 사고에 근거하는 것이겠죠.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거 이건 애초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쳤던 법관 신원 조사가 하필 2013년에 면접이란 형태로 강화된 것도 고약한 일입니다. 당시는 현 정부의 정통성 문제와 직결되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전모가 슬슬 드러나던 시점이었죠. 그런데도 국정원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정치 관여에 나섭니다. 국정원이 법관 임용 과정에 개입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 직원한테 면접을 보고 선발된 판사의 재판을 국민이 신뢰할 리도 만무합니다.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국정원의 신원 조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고 선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낱낱이 밝혀야 하겠죠. 밝힐 리가 만무하지 않을까. 밝힐 리가 있나. 숨길로 가겠지. 네. 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이지를 하겠지. 박상옥 대법관 같은 사람들도 뭐 대법관 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박상옥만 하고 있나? 신영철이는 하고 이미 퇴임까지 했어. 어디서 석자 교수 하려다가 한 칼 맞고. 학생들이 반대해가지고 건대였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야, 그런 인간들이 대법관을 하는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아니, 사실 대법관이라는 게 사실은 사법부 최고의 보루입니다. 그게 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거고요. 한 인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자리가 대법관이라는 자리예요. 그래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을 거의 신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소설들도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죠. 거기에 근접되기 위해서 본인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요. 중신제고요. 네.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대법관이라는 자는 어디 가서 욕이나 안 들으면은 다행인 그런 인간들로 지금 채워놓으니까 근위가 서겠어요. 아니, 그 대법원장이라는 인간부터가 그렇잖아, 양성태. 아니, 세상에 존경을 받는 인간이 가 있을 자리에 진짜 존경은 그야말로 똥바지라도 안 집었으면 참 다행일 인간들을 갖다 뒤에다 넣어가지고 개판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사법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요 밀란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그게 제일 억울한 거거든. 그렇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억울함을 당해도 그 사법부에 가서 호소하면은 그게 바로 잡혀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 사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야말로 최후의 보루라고는 사법부가 이 개판 5분 전이고 심지어는 국정원이 사진 면접까지 보고도 이제야 드러나는 그러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이런 대법원이 도대체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 그러게 저도 좀 당황스러웠던 게 이게 대법원이 국정원하고 같이 입을 모아서 문제없는 절차였다고 하는 게 참 어색하죠? 그게 문제 없으면 세상에 문제 있을 게 아무것도 없지. 예. 그래서 아니, 검사장이 밖에 나가지고 바지 가랑이를 꺼내놓고, 자기 그 시기를 갖다가 지나가는 여고생한테 보여줘도 아무 문제 없지. 그따위 방식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사를 잘못 읽었나 했어요. 예. 좀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말이야, 인간들이. 여기서 말하는 대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 수뇌부 아니겠습니까? 최상층부. 법원 행정처겠지 그렇죠. 뭐. 예. 법원 행정처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행정 절차는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진행이 되겠고 대법원장의 의지가 담긴 그런 목소리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겨레나 이런 좀 진보개혁적인 신문에서만 떠들고 있다는 게 참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그러게요. 이거는 보수신문이면 더 화를 내야 될 부분이에요. 보수가 존재를 하려면은 법이 공평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은
이 사회의 위기가 서질 않는 겁니다. 예. 이게 우리가 공평하게 경쟁해가지고 억울한 건 없다. 내가 비록 사회 하층권에 살고 있지만은 최소한 내게 주어진 기회는 평등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난 여기까지밖에 못 왔다. 이렇기 때문에 사회에 차별이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놈은 어디 뭐 가가지고 옷을 하나 사는데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사지만 어떤 놈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사도 이 사회가 유지되는 이유가 그런 공평성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면 사회는 굴러가는 거예요. 공평성이 무너지면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는 그 탄두대 귀족들 모가지가 쌩뚱쌩뚱 잘린 이유가 뭡니까? 공평성을 잃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정권을 유지시키려면은 대법관들부터 자성해야 됩니다. 자, 제가 정존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신영철 전 대법관 가려고 했다가 교수로 가려고 했다 못 간 곳. 제가 건국대라고 말씀드렸는데 단국대입니다. 아, 단국대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 건국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닙니다. 예, 단국대였고요. 지금은 이제 뭐 건국대든 단국대든 국민대든 다 좋은 대학들 됐습니다. 네. 인서울이면 다 좋다며. 근데 저희들이 대학 갈 때는 이상하게 국자 붙은 대학들은 좀 그랬어요. 참 보면 격세지갑이야. 지금 다 좋은 대학들이 다 좋은 대학들 됐죠. 예. 뭐 인서울 하면은 뭐 옛날 뭐 거의 뭐 연고대 가면 힘들다고 그래. 참 요즘 젊은 사람들 불쌍해. 우리는 그때 공부 설렁설렁 하고 서울대도 가고 뭐 연대도 가고 고대도 가고 했었는데 아니 그때는 그렇게 굉장히 또 치열하지도 않았어요. 진짜로. 나는 아니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그때 문화가 그랬다니까. 과외를 한 적도 없고 학원에 간 적도 없어요. 내가 중앙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지금도 그 학교 있지. 지금 그게 그 옆에 북촌마을로 변해가지고 관광지로 변해 있더라고. 한번 가봤더니. 중앙고. 예. 언덕배기에 있죠. 예. 예. 거기서 이제 실실실 걸어 나오면은 이제 낙원상가라는 게 나오는데. 예. 거기에 이제서 나와가지고 어디야. 국세청에 있던 자리. 그 무슨 백화점, 화신백화점 뒤에. 거기가 대일학원이라고 있었어요. 대일학원. 예. 지금은 어디, 강남으로 왔을 거야. 대일학원 단가반에 한 달에 3,000원이었습니다. 수강료가. 그래서 제가 그때 딱 한 과목 수학인가를 듣고 나는 학원 체질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학원 강의 대학 들어갈 때까지 한 번도 안 들었는데요. 여하튼 그런 식으로 학원 공부 안 하고 해도 뭐 대충 다 대학 들어가고 또 학교 들어가고 나서도 요즘 우리 딸내미도 보니까 진짜 이게 공부하는 건지 지옥인지 잘 모르겠어. 우리 때는 뭐 강의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시험도 설렁설렁 성적도 F 안 맞으면 뭐 다행. 그래도 뭐 졸업하고 나면 다 어디 지치겠다 했어요. 물론 저는 이제 복학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성적 좋았습니다. 예, 장학금도 받고 했는데. 그래서 군대 빨리 갔다 오는 얘기가 있었지. 근데 하여튼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세상이 달라져도 그때 언제 70년대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구만. 40년 동안 참 상전이 백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난 90년대 초반 학번 선배들만 만나봐도요. 옛날 얘기 들으면 믿기질 않아요. 믿기지 않죠. 그러니까 물론 학교 뭐 소위 우리가 구분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게 좀 관행적으로 이렇게 매겨져 있는 레벨에 따라서 좀 어느 회사가 그렇게 접근하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어느 회사가 접근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4학년쯤 됐고 3학년 2학기 뭐 들어가고 이런 학생들한테는 이게 홍보, 뭐 원서, 지원서, 양식 같은 거. 그거. 학과 사무실 통해서 전달되고. 학과 사무실 정도가 아니고. 들어가서 회사 가서 구경도 시켜주고. 아니, 우리 때는 예. 이게 취업 설명회라는 걸 가져요. 그러면은 각 대기업이 앞다투어 신청을 합니다. 예. 그래서 몇월 며칠 삼성 기업 설명회 가면은 기념품, 볼펜 뭐 이런 것도 주고 심지어 돈까지 줘요. 그 사람들 유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럴 때 보통 지원하면 이러이러한 특전과 함께 몇 명은 채용을 하겠다. 뭐 이런 약속도 하고. 그럼 이제 가을 되면은 그 각 대기업의 기업 설명회가 줄을 쫙 있죠. 자, 그리고 또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또 대기업까지 면접하고 떨어져도 면접하면은 또 교통비라고 돈 주더라고. 한 3만 원인가 2만 원인가 하여튼 만 원인가 받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참. 그렇습니다. 상전이 백해가 됐죠. 그래서 참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좀 불쌍합니다. 나야 뭐 이제 산 날이 뭐 살 날보다 훨씬 적으니까 억울하진 않지만 이 젊은 사람들은 도대체 앞으로 미래가 암담한 거야. 네.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정권을 바꿔야 됩니다. 자, 정권을 바꿔야 된다고 하셨는데 정권을 바꿔서 좀 수권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바로 그곳 새정치민주연합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최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새정치연합이요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혁신위원장에 정식 임명했습니다. 4.19 재보선 전패로 이 존망 위기에 처했다. 이건 뭐 언론의 표현입니다. 존망 위기에 처한 당을 구할 책임을 일단 김 위원장에게 맡긴 셈입니다. 문재인 대표와 최고위원회의는 김 위원장에게 쇄신 관련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한국일보 사설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제1야당 명운 걸린 김상곤 혁신에 주목한다. 뿌리 깊은 기득권의 해소와 계파 척결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자신이나 자신의 계파가 배제되면 사생결단하듯이 반대하는 게 정치판의 생리겠죠. 혁신위 활동과 관련해서 당 안팎에서 물갈이, 중진 용퇴론 등이 나오면서 벌써부터 여기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김상곤 위원장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호남 486 물갈이 계파 등록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혁신위 활동이 어느 단계에 가면 대대적 인적 쇄신 논의가 불가피합니다. 그때 벌어질 거센 반발과 분열의 역작용을 어떻게 흔들림 없이 처리해 나가느냐, 이게 혁신위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한국일보는 짚습니다. 김상곤 위원장의 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히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적극 지원하고 희생을 감내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새정치연합 당 윤리심판원이 엊그제 이른바 공갈 막말 파문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린 거, 이건 나름 위기감의 표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한국일보는 보고 있네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한국일보의 또한 주장입니다. 이번이 회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인식을 갖고 김상곤 혁신위 활동 성공에 모든 걸 다 걸길 바란다.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참 야당의 위기는 항상 과장됩니다. 대한민국의 특징이에요. 물론 이제 늘 얘기하지만 집권당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하고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들을 억누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 하다못해 어디 그 국영기업체 뭐 사장자리를 하나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장관을 준다든지 차관을 준다든지 할 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이제 보상을 줄 수 있는. 근데 이제 야당은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래서 야당에서 유일한 카리스마는 지금 대빵이 다음 대통령이 된다는 그 가능성 외에는 카리스마가 나올 수 있는 뿌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김한길 체제나 이런 체제에서 완전히 개판으로 굴러갔다가 이제 문재인 체제로 바뀌면서 안정을 찾은 이유도 사실 그것 때문입니다. 뭐 문재인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문재인이 지난 대선에서 떨어진 야당 후보로서는 최다 득표를 했고, 그리고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단 말이에요. 게다가 여당 내에 차기가 부재한 상태에서 심지어는 김무성 같은 인간이 1위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결국은 문재인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그리고 특히 언론이 막무가내로 못 써요. 보수 언론이라는 말을 싫어해서 수구 언론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수구 언론들도 사실 등골이 땡기는 거지. 아니 뭐 정당한 비판을 하는 거야 상관이 없지만은 감정적으로 뭐 오늘 문화일보, 어제 문화일보 사실, 오늘 동아일보 사실 보니까 골 때리더만 특별 사면 운운하면서 그걸 뭐 조사해야 된다고 이 지랄병을 들고 있더라고. 예. 아, 참 기가 차가지고. 아이고. 여하튼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획에 반발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결국은 후보를 가능성이 있는 당선 가능성 높은 사람을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당선 가능성을 떨어뜨리면은 자기들이 목소리를 키울 수가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게 성공했잖아. 문재인 지지도가 뭐 1위를 취소하고 28%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뭐 쭉 떨어져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구 언론들이나 아니면 당내의 이 호남 토 세력들에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막강한 지지가 필요한데, 이 또 대한민국 언론 환경이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은 늘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해서 그럼 좌절할 거냐?
결국은 김상곤 카드를 이제 빼낸 것도 그것 때문이겠죠. 그래서 한국일보의 사설은 이제 기성 언론적인 입장에서 이제 철저하게 쓴 건데 뭐 일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김상곤 혁신이 지금 말하자면은 흔들리고 있는 야당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이제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점에는 이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 썼다시피 아무리 뭐 명분이고 지랄이고 해도 나중에 지자리 없어지면은 아주 그냥 발광을 하고 사생결단을 덤벼드는 게 정치권 생리고 특히 야당은 생리예요. 야당은 국회의원 아니면은 뭐 할 이유적이 없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공천 안 준다고 그러면은 아주 그냥 대가리 받고 진짜 대가리 박습니다. 대표가 저기 출근하는데 DJ 때 그때는 진짜 DJ가 공천 안 주면은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출근하고 있는데 저기 낙천한 후보가 갑자기 뛰어들어와가지고 머리를 뒤빌어가지고 대가리를 박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어요. 정확하게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제어하기가 힘든데요. 결국은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당연히 공천개혁을 하면 자기가 출마를 안 해야 될 건 뭐 바늘 반짜고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문재인 대표도 나중에 불출마 선언까지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가 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이길 수 있는 정당 만드는 게 내 목적이다. 그래서 심판받고 만약 지면은 나 저기 출마 안 하겠다. 이런 극약 처방까지 나와야 될지도 몰라요. 또 그러면 또 지지자들이 뭐 들고 일어나겠지만은 여하튼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은 야권으로서는 김상곤 혁신이 성공하기를 아마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근데 김상곤 위원장이라는 인물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거 아닐까요? 만약에 어느 정도 잡음이 좀 따르겠지만은 그래도 소개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을 한다면은 김상곤 위원장의 야권 내에서 입지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예. 그럼 또 새로운 후보를 하나 키우는 거지. 그러나 김상곤 위원장이 혁신을 무사히 마무리 지으면은 자기는 출마 못할 겁니다. 뭐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다른 추천에 칼을 묻혀놓고 지출마하겠다는 말이 안 되는 거지. 뭐 차기에라도 예, 유력한 아니 이제 주자로서 총선 얘기하는 거지. 아, 총선. 예. 총선 공천 지금 개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 그렇죠. 그리 되면은 이제 국회의원은 못 하더라도 예. 또 김상곤의 혁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은 또 다른 또 대권 주자 한 명 생기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김상곤 위원장은 말 그대로 혁신의 키워드가 혁신의 대명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경기도 교육 행정 관련해서도 그랬고요. 예. 그렇죠. 사실 이제 김영삼 때 이해창이가 빛을 본 것도 계획 이미지로 빛을 본 거거든요. 김영삼이 이제 집권한 다음에 원래 이제 계획 이미지로 빛을 본 거는 노태우 때지. 노태우 때 대법관을 하던 이해창 씨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합니다. 노태우가. 근데 그때 영등포 갑인가 영등포 어린가 재선거를 했어요. 그때 내가 아주 쫄따구 기자라서 그때 취재를 했기 때문에 알아. 근데 그때 민정당 있을 시절이에요. 민정당 완전히 군발이들 그냥 아주 위세박강할 때지. 민정당 사무총장이면 대한민국 2인자였어요. 참 웃긴 거지. 뭐 그 권정달이라든지 군 출신들이 다 했잖아. 여튼 이제 그런 시절인데 그 후보들이 또 얼마나 또 치열하게 다퉜겠습니까? 재선거니까. 특히 이 민정당 후보의 행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 돈 뿌리고. 그래서 이제 이해창 대법관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민정당 후보한테만 하면은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민정당 후보를 포함해서 전 후보에게 이 경고를 해요. 선거 과일 혼탁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기 다 채정했다가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그 사실 지금은 너무나 일상적인 행위 아닙니까? 그때는 그게 아주 놀라운 행위였어요. 군이 집권해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래서 이제 노태우까지로 이어져가지고 여전히 뭐 보안사가 모든 걸 다 틀어지고 있고 저기 국가안전기획부가 지랄병을 치는 그런 시절이었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해창이 대쪽이다 해가지고 대쪽 북한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창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제 김영삼이 나중에 노태우 칠 때 딱 집권해가지고 율곡사업 감사 버릴 때 이해창을 감사원장으로 영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대통령 후보 이해창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그때 당시 개혁, 혁신을 담당했던 주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영삼이 이해창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안 주려고 그랬지. 근데 막판에 이제 그 hen철 비리가 터지는 바람에 결국은 이해창을 다시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래서 나중에 총리를 부르잖아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우리 김상곤 전 교육감이 밟지 말라는 법도 없지. 김상곤 위원장을 보면서 좀 애잔한 마음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 김상곤 위원장 같은 경우는 민주가 우리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확실한 진보 정당으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 김상곤 위원장 같은 캐릭터는 진보 인사에 가깝죠.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김상곤 위원장으로 상징되는 어떤 진보 교육 행정의 어떤 딱 대우가 있었습니다. 뭐 광노현 전 교육감이 그렇고 조희연 현 서울교육감이 그렇고 혁신학교 정책이나 각종 의무 급식 등등 복지 차원의 정책들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우를 이루어가지고 쭉 나오던 사람들 인물들이었는데 김상곤 전 교육감은 위기를 굉장히 많이 맞았는데도 법원을 통해서 항상 살아남았고요. 근데 광노현 전 교육감은 거꾸러졌고 조희연 교육감도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유일하게 꿋꿋하게 살아남은 김상곤 위원장이 그래서 더 좀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도 클 것 같아요. 김상곤 교육감도 지난번에 정치권 입문할 때는 좀 실수를 많이 했지. 근데 어쨌든 김상곤 교육감은 나름대로 탁월성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서울시 교육감은 몰라도 교육감 중에서 경기도 교육감은 크게 관심 못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많이 그렇죠. 그래서 김상곤 교육감이 경기도 교육감 됐을 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재선까지 했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경기도 도지사 선거를 계속 새누리당이 이겼는데 교육감은 계속 승승장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 정책들이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그렇죠. 그런 점들을 이제 그런 영향이 이번 혁신에 아마 야권 지지자들에게는 기대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진보 개혁 진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튼 기대가 큰 그런 자리에 올라선 것 같고 좀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이번에 잘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어젠다도 이 과정에서 많이 세팅을 해보고 그러면 건강한 또 어떤 촉매로 작용하지 않을까 정치권 전반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제 띄워졌습니다. 김상곤 혁신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잘 지켜보겠고 또 서영석 타임스 시간 통해서도 면밀하게 긴밀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님 오늘 저희 이정일 PD가 너무 운행을 매끄럽게 해줘가지고 이전까지 하고 다르지 않으셨죠? 편안하고. 이름은 또 정일이야. 김정일. 김정일 이사 계시죠? 이사도 있고 북한에도 김정일도 있잖아. 정일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사장님.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뵙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